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고민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화야 놀자 박권입니다. 아유, 금방 만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해져가지고 근데 예전보다는 훨씬 그래도 기온이 많이 좋아진 거죠? 맞아요. 예. 네. 지난번 시간에 기억나세요? 저희가 엄청 재미있게 얘기하다가 놓친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클래식 얘기를 맞아요. 많이 했죠, 저희가. 이제 음악 평론가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이런 상황 때 이런 음악을 좋다.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클래식 이야기를 못했어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음악 평론가 이현석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도 이현석 선생님 모시고 지난번에 나눠보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더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욱더 씩씩해진 모습으로 네. 얼굴에 생기가 있어 보이십니다. 네. 오늘 방송을 하면서 두 분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네. 가슴이 벅차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저 클래식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지난번에 클래식 얘기를 했는데요. 클래식 얘기를. 근데 그 선생님 이력 중에 요즘 예전에 하셨던 일 중에 그 두산백과 클래식 지필위원이라고 이야. 그런 이름부터 되게 거창하고 있어 보이지 않나요? 두산 백과사전. 이전이 아니고요. 지금 하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4년째 하고 있죠. 두산 백과사전 클래식 지필위원 맞습니까? 네네. 네네. 오. 이 직함을 저희는 처음 들어봐서 네. 어떤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신지 좀 제대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백과사전 사이트에 네. 가면 클래식 항목이 있잖아요. 네. 뭐 곡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위키 그런 것처럼. 네네. 네. 또 작곡가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 클래식에 대한 전반적인 걸 제가 이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또 그 포털 사이트에도 올라가 있어요. 네. 대단한 일인데요? 아니 그러면 그게 굉장히 공신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얘기, 본인이 이렇게 집필한 내용이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걸 어떤 기준점으로 정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백과사전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부담되지 않으세요? 부담스럽죠. 게다가 지금은 제가 쓴 그 내용을 가지고 서울대 음대 학생들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더 부담스럽죠. 학생도 부담스러운데 교수님들이 본다고 생각하니까 더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그러네요. 서울대하고 두피디아 그 두산 백과사전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예. 또 컨텐츠를 만든 게 있거든요. 네. 거기에 또 제가 이제 클래식 해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겠죠. 야, 아니 그러면 클래식 전공하는 학생들이 볼 텐데 네. 혹시 이게 준비하시다가 그 백과사전 작성하다가 가만 있어봐 이거 내가 이게 맞나 이럴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확인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이트만 보지 않고요. 네. 외국 사이트를 많이 보죠. 검증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공신력 있는 외국 사이트, 네. 외국 사전 이런 것을 외국 그 음악 교수님들한테도 자문도 구합니까? 아니, 교수님한테는 그러진 않고. 그분들의 책을 참고하는 거죠. 대단하시네요. 그 일 자체가 쉬운 일도 아니신데 처음 그 일을 잡을 의뢰받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아니 궁금하시네요. 아무 생각 없었죠 처음에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네. 뭐 하려나 보다. 그러면 그 화폐는 얼마나 주시나요? 이렇게 하다가 화폐의 가치와 조건이 지식의 맞아서 이제 우리 평론가님은 일을 가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음악에 관한 모든 일들은 오케이. 페이만 잘 들어오면 됩니다. 맞죠? 아니죠. 또 의리입니다. 의리를 중시합니다. 의리도 중요시하고. 페이 상관없이 그 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페이 없어도? 국내는 어디든 갑니다. 페이가 없어도요? 예, 이미 뭐 여러 번 갔고요. 페이가 없어도 가신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 두산백과 그쪽에 클래식 지필위원이라고 한 자리가 원래부터 있었던 자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네네. 백과사전마다 이미 다 완성되어 있잖아요. 그걸 네네.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4년 전부터 클래식을 시작을 한 거죠. 두산에서 백과사전에서. 그래서 그때 제가 하게 된 거고, 원래는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만 살아남았네요. 저도 왠지 뿌듯해지고 자랑스러운 기분이 드네요. 근데 이제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보통 잡지나 또 방송 원고보다는 정말 거짓말 조금 보태서 10배는 더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정확해야 되니까 팩트가. 맞아요. 요즘 그 사실 뭐 논문 이런 거 했을 때 막 검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거 나오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신경 쓰이는 일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관계자들이 사전을 놓고 비교를 하거든요. 이게 비교를 해서 뭔가 다른 사전에 없는 뭔가 좋은 게 있어야 이제 이 원고를 계속 저한테 맡길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다른 사전보다 좀 질이 떨어진다든지 원고 질이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이제 오류가 아니면 났다거나? 뻔한 뭐 거든지 뭐 말씀하신 팩트에 오류가 있다거나? 생겼다든지 그러면 부담감이- 안 맡기죠. 맞아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부담감이 엄청 큰 게 우리 저 수능 평가도 문제 출제 잘못해가지고 오류 나가지고 수능 평가원장이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일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 압박감이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그런 면은 보기와는 달리 깐깐하고 어. 꼼꼼합니다. 일을 할 때도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보통 그 제가 얼마 전에 가수 이상우 씨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하루 8시간씩 선곡을 합니다. 방송 프로그램. 4개 프로그램을 선곡하고 있는데 근데 너 30분이면 할 수 있지 않냐. 한 프로그램다. 2시간이면 끝나네. 그러면 천만의 말씀이고. 그렇죠. 그거는 또 청취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저는 일단 음악을 다 들어본 다음에 선곡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선곡하지 않고요. 또 저희 백과사전 원고에도 이제 명반, 명연 소개하는 또 그 챕터가 있어요. 그거를 뭐 누가 좋으니까 이미 알려진 명연들이 있잖아요. 공인받은 명연들. 그래서 꼭 적어줘야 되는 그런 명연이라도 듣습니다. 듣고 기록을 하지 안 듣고 쓰는 건 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충격받았던 게 굉장히 유명한 문화 평론가하고 그 C 방송국에서 저쪽 여의도에 있는 네네, 저쪽. 여의도가 네. 아니라 목동에 있는 C 방송에서 이제 가요 프로그램 좌담회 비슷하게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막 방송 잘 했어요. 1940년대 우리 가요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너무 이 사람이 많이 아니까 저보다도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나는 그게 좋고 뭐 어쩌고 했더니 이 양반이 저는 음악은 안 들어서 모르겠대요. 거기에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음악을 안 들어봤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음악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분은 음악을 글로 다 하는 거죠.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음악은 들어봐야 되는 그래요. 거고 와인은 또 맛을 봐야 되는 거고 이런 것처럼. 음악 선곡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주제랑도 맞아야 되고 그날의 어떤 흐름과 그리고 이제 시간 러닝 타임도 봐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긴 노래를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곡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날씨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이 사회적인 이슈 이런 것들도 봐야 되잖아요. 그날의 주제에 따라서. 근데 뭐 그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클래식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클래식 프로그램도 여러 개 했습니다. 뭐 여의도에서도 했었고, 네. 예. 아무튼 명동에서도 했었고, 네. 상암동에서도 했었는데 예. 제일 큰 문제가 데이터 입력이 잘 안 돼 있어요. 제대로. 왜냐하면 가요나 팝은 뭐 조용필의 바운스 하면 끝이잖아요. 더 이상 입력할 게 없어요. 네. 근데 베토벤 교향곡 5번이다 그러면 일단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되고 지휘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바이올린 협주곡이나 뭐 첼로 협주곡이면 첼리스트, 솔리스트들까지 다 이제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있습니다, 방송국이. 그래서 굉장히 그 선곡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저희 집에 있는 CD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클래식 같은 경우는 카라얀이라는 지휘자가 베토벤 5번 교향곡을 녹음했어도 이게 1961년 녹음이 있고 70년 녹음이 있고 82년 녹음이 있고 이 양반이 6번을 녹음했습니다. 그럼 다 다르거든요. 그럼 또 오케스트라도 다를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런 거를 디테일하게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클래식에 대해서는 워낙 또 대가시니까 자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이 클래식, 본인만의 이 클래식의 장점과 매력이 뭔지 그 의견을 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토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악은 문학보다 그 어떤 예술보다도 드높은 계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저는 음악을 종교로도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믿으면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얻을 수 있잖아요. 음악도 그런 거. 특히 클래식은 어떤 하나의 철학이 될 수 있고요. 사상이 될 수 있고 또 위로가 될 수 있고 뭐 그런 것이 클래식의 장점이라고.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예를 들면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순간에 이 음악이 있어서 내지는 이 뭐 클래식이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대부분 알고 계시는 지선상의 아리아라는 바흐의 작품이요. 선율이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아이들도 즐겨 듣고 뭐 피아노로도 편곡해서 이제 치기도 하고 그런, 원래는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인데 이제 바이올린 소품으로 사랑을 받게 됐는데 그 곡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냥 들으면 그냥 아름다운 선율의 바로크 음악이에요. 네. 근데 거기 의미를 부여하면 굉장히 철학적인 곡이 될 수 있고요. 굉장히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가령 예전에 때는 바야흐로 1968년입니다. 조용필 씨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밴드 하겠다고 하는데 다 며칠을 못 버티고 이제 집에 들어간 거죠. 근데 조용필만 집에 안 들어가고 버틴 거예요. 근데 암담한 거죠. 그래서 극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해서 그게 잘 안 됐으니까 참 다행스러운 거죠. 극한 선택대로 됐으면 큰일 났죠. 네. 가왕은 없었죠. 근데 이제 병원에서 딱 깨어난 거예요. 근데 어디선가 지선상의 아리아가 흘러나오더래요. 그때 조용필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살아야겠다. 아, 저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있다니. 내가 살아서 다시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음악의 힘이 그런 것 같아요. 다 개개인에게 다르게 다가갈 수 있고 그게 어떤 사람에겐 유희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깊은 의미가 될 수 있는 것. 그게 음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고 박사님은 힘들었을 때 좀 본인을 깨워줬던 음악 혹시 뭐 있어요? 좋아하는 음악? 저는 산책하는 걸, 멍 때리고 산책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두 분 다 멍 때리는 걸 좀 좋아하시네요. 전 들으면서 멍 때려요. 아, 저는 그 멍 때리고 쓸데없는 짓 이런 거 하면서 시간 보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그 한때 제가 조금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그 성시경의 거리에서 네, 그 노래를 되게 좋아했어요. 아, 너무 멋있는 곡이죠. 근데 그 곡도 사실 여러 가수가 다 양파도 거절을 했었고 옥주현 씨도 거절을 했었는데 성시경이 다 싫어하는 노래를 성시경만 좋아해가지고 성시경이 부른다고 했을 때 그 곡 이제 윤종신 씨가 만들었잖아요. 속으로 그랬대요. 아, 요거 걸렸다. 아니, 우리 저 정말 뮤직 백과사전. 네네. 지금 말만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일이 없고 힘들었을 때 정말로 다른 직업을 선택하려고 했을 때 저는 거위의 꿈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노래를 듣고 제가 그냥 하던 일을 열심히 하자, 내 꿈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한이발 노래였다고. 네. 카니발이 윤순이 씨 노래인 줄 그 알았어요. 곡을 썼을 때 네. 23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둘이 동갑내기 호랑이띠 74년생인데 이적하고 이제 김동률이 같이 팀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곡을 쓸 때 거의 김동률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철두철미해요. 준비를 완벽하게 해갖고 곡을 이제 작업을 했는데 이적은 거의 스튜디오에서 작업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이러고 있다가 뒤에서 너 안 해? 지금 녹음인데 뭐 하는 거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마저 썼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네. 거위의 꿈을 썼단 말이죠. 아, 대단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정말 나이가 그런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 중요한 감각은 예를 들면 조덕배 씨 같은 경우는 꿈에를 중학교 2학년 때 만들었어요. 그런 거 지금 들어도 가사를 내가 40대가 돼서 제가 이해하는 가사를 중2 때 썼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옆집 누나 짝사랑하면 예, 그러니까요. 그런 곡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이
열정의 원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영석의 겨울바다도 중학교 2학년 때. 야, 다들도 지금 웬만한 친구들은 다 중2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텐데 그런 노래를 만든다는 거는 이건 진짜 천부적인 어떤 재능이 음악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 노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막 6살, 7살 때 노래를 엄청 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아리랑 부르는 거 7살, 8살 친구들이 아리랑을 부르는데 내가 저 나이에 무슨 한이 저렇게 많아가지고 저걸 저렇게 억장이 무너지게 부르나 그런 아니, 생각이 듭니다. 그 어르신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네. 이은하 씨 있잖아요. 네, 지금도 이은하 씨.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1970년대 디바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혜은이와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정상의 가수였는데 이은하의 어떻게 보면 대표곡 중에 하나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네네 맞습니다. 1976년인가 나왔는데 그 노래 부를 때 이은하는 16살입니다. 16살 소녀가 무슨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이 제대로 살아있거든요. 이은하 씨 노래 참 좋은 노래 많아요. 그 엄마는 뿔났다 드라마에 나왔던 노래 뭐죠? 이은하 씨 노래인데. 저 드라마를 잘 네. 엄마는 뿔났다 그 주제곡인데 이은하 씨 노래였더라고요. 곡이었더라고. 하여튼 예. 그러면은 그리고 저 방송 작가 네. 하실 때 이제 뭐 선곡하고 하는 일은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또 궁금한 게 인터넷 방송. 네. 요것도 진행하신다고? 네. 요건 어떤 방송인가요? 네이버 나우. 네. 네이버 나우에 여러 방송이 있는데요. 그 어떤 일을 중에 하시나요? 이제 음악 채널이 있어요. 그때인가요라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채널이 있고 9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4개 프로그램을 제가 음악을 맡고 있고요. 4개나요? 4개 프로그램을 선곡을 하고 있고 와. 1개 프로는 제가 제작, 진행, 작가 다 하고 혼자서요? 올라운드 플레이어시네. 네, 저녁 7시부터 9시 아니 그 어떤 이야기를 주로 이서방의 LP바에서 네. 장르 초월, 세대 공감, 네. 모든 음악 1970년대 가요부터 중간에 클래식도 틀고 크로스오버도 틀고 그 혼자 진행도 하시고 락도 틀고 예. 그 저 한번 초대 좀 해주세요. 예. 대본도 없이 그냥 합니다. 그 박서방 한번 불러주세요. 네네. 예, 아, 지금 예. 여기서 이 작업 저희 초대 들어가시나요? 가수도 있어요. 예, 한번 그래서 불러주세요. 예. 이치현 씨도 왔다 갔고요. 뭐 여러 사랑의 가수, 슬픔. 재즈 집시 여인, 가수들 집시 여인. 왔다 갔고요. 이치현 씨는 오셔서 2시간을 풀로 라이브를 하다 가셨어요. 아, 라이브까지 아니 나는 그 그 방송에서요? 저 이치현 형님 깜짝 놀랐어요. 그 형님을 우연히 한번 뵀는데 그분은 시대가 지나서 나이를 거꾸로 먹어요. 그분 더 조금 젊어졌어. 7순위입니다. 어머. 그렇게 안 보여요. 예전에 집시 여인 부를 때가 더 나이가 들어 보여 솔직히. 그리고 굉장히 젊게 사시고 젊게 사시고. 그 비결이 있으세요. 뭘까요? 저한테만 얘기했는데 네. 관리죠. 본인이 관리. 쓰는 화장품이 있다고 저한테 맨날 추천합니다. 네. 야 형이 20년 전부터 이걸 발랐잖니. 젊어진다. 아, 나중에 꿀팁이네요. 저 귀띔 나중에 저 귀띔 좀 해주세요. 예, 흘겨드려가지고 제가 네. 저는 원래 이렇게 로션도 잘 안 바릅니다. 아니, 오늘 메이크업 잘 됐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주 잘 됐습니다. 비결은 밤샘 작업이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음악에 관련돼서는 안 하는 일이 없는 정도로 기획부터 시작하시고 뭐 평론은 물론이고 본인이 제작 또 방송 진행까지 하고 계신데 음악과 관련된 방송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음악의 거장들 탑스타들을 인터뷰할 기회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떤 분들을 만났습니까? 뭐 웬만한 유명한 가수들은 다 만났다고. 누굴까요? 왜 궁금해요. 조용필 씨는 누구요? 댁에 가서 조용필 씨요. 조용필 씨도? 네. 와 조용필. 집에 가서 댁에 가서 만나셨다고요? 조용필 씨 집 좋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궁궐인가요? 아니 생각만큼 너무 검소하고 아 검소가 하셔서. 그럼 뭐가 없어요 집이. 모델하우스도 아닌데 모델하우스. 쇼파 하나 딸랑 있어요. 진짜. 아마 집이 저 여러 채 있으실 거예요. 아닙니다. 예, 예. 그분 집 지금도 전세 사시고요. 어. 본인 재산을 이렇게 축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기부를 100억 이상 하셨거든요. 아,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또 좋은 일 하세요. 자선재단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멋진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다 사회에 환원하고 계시고 음악에 환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조용필이 위대한 점은 뭐냐면요. 밴드를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잖아요. 원래 밴드 출신이고 가출해서 고등학교 때 가출해서부터 밴드를 했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위대한 탄생을 이제 끌고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탄생은요. 밴드 지망생들한테는 정말 꿈의 그런 밴드입니다. 다 선망하는 밴드인데 그리고 그 멤버들이 바뀌나요? 아니 멤버들이 이제 조금씩 교체되기도 하는데 지금은 거의 20년 동안 안 바뀌고 안 바뀌어요? 근데 거기 또 들어가고 싶은 고정 사람들이 멤버로. 많을 텐데. 그렇죠. 근데 정말 그 포지션에서 탑인 사람들만 명함을 내밀 수가 있어요. 왜?
조용필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왜 부활도 사실 그렇잖아요. 부활도 드러머나 기타리스트 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만 계속 하잖아요. 뭐 드럼 최재민 씨라든가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 뭐 다 인정받는 분들이시고. 지금 위대한 탄생에서 베이스 치고 있는 20년 넘게 거의 30년 다 돼가는데요. 이태윤 씨가 베이시스트인데 그분이 이제 거장이잖아요. 처음부터 부활했었고 그러니까 베이스 거장이고. 예, 송골매도 했었고 2만 곡 세션을 했어요. 2만 곡을요? 제가 알기로 세션에서 빌딩 올리십니다. 2만 곡이요? 2만 곡. 2만 곡. 그러니까 자기가 했는지 기억을 못할 정도로 수많은 곡을 세션을 했는데 근데 그런 분도 지금 레전드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태윤이다 그러면 오셨습니다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목소리가 베이스니까 좀 가라앉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조용필 씨가 전화를 하면 형님 전데요. 목소리 톤이 아주 올라간대요. 네네. 어린아이처럼 전화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요. 조용필 씨가 얼마나 완벽주의냐면 하나의 사례가 이분은 혼자 다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태윤 씨가 이제 평택에 있는 학교에서 네.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대요. 눈이 네. 많이 오는 거예요. 네. 난데 너 태윤아 올 수 있니? 형님 전 갈 수 있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네, 눈이 쏟아지는데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갔대요. 가니까 너 있지? 베이스 좀 쳐야겠어. 뭐 이렇게 해봐. 쳤대. 뭔지도 모르고. 됐어. 가. 그게 끝인가요? 나중에 그 노래가 뭔가 했더니 바운스였다고 합니다. 바운스. 그러니까 본인은 바운스인지도 모르고 친 거예요. 근데 너무 아동틱해가지고 형님 이게 뭔가요? 그래가지고 조용필 씨한테는 감히 말을 못하고 옆에 있는 이제 프로듀서한테 야 근데 이거 뭐 형님이 동요집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니 이거 그랬대. 모르겠어요. 그냥 하고 정말 가세요. 젊은 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었던 노래가 바운스입니다. 그리고 조용필 씨가. 그 연주를요 위대한 탄생 멤버들이 거의 하지 않고 젊은 뮤지션들이 대거 또. 등용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네. 맡겼어요. 아니 근데 지금 조용필 씨만 너무 오래 얘기하는데. 맞아. 다른 분. 네, 다른 분 또. 네. 예, 다른 분 빨리. 인터뷰하신 세계적인 만나본. 거장. 예, 지금 우리 조용필 특집이 아니거든요. 네네. 예, 예. 요요마도 인터뷰. 요요마? 첼리스트 요요마도 와, 했었고요. 또.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도 했었고요. 훌리오 이글레시아요? 네, 라틴 팝 스페인 가수. 사람. 예, 스페인. 국민 가수. 예, 예. 그 아들도 가수고. 예, 엔리케 예, 이글레시아스. 하고 알죠.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주니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또 그리고. 뭐 그런 사람도 했었고요. 예, 예. T 스퀘어라는 또 일본의 유명한 퓨전 재즈 밴드 그 멤버들도 예, 맥주 마시면서 했었고요. 네. 또 앙드레 가뇽이라는 캐나다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예, 앙드레 가뇽. 그 사람 앨범 우리나라에 나와서 막 100만 장 가까이 팔렸거든요. 네. 그 음반 또 선곡을 제가 해줬었죠. 1집부터 3집까지 국내 예, 예, 음반. 예. 그래서 공연 왔을 때 같이 뭐 회식도 같이 했었고 얘기 많이 했었죠. 아니 엄청난 세계적인 유명하신 분도. 장영주 씨도 했었고 장한나 씨도 했었고. 장한나 씨. BTS는 안 만났습니까? BTS 못 만났고요. BTS 만나셔야죠. 빌보드 차트 지금. 아니 이거 BTS는 괜찮은데 트와이스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 트와이스 아주 흑심이 좀 있으시네. 아이돌들은 제가 못 만났고 7080 그 중견 가수들 뭐 조덕배 씨나 이치현 씨나 이런 분들은 다 아주 만났어요? 친하게 개인 번호 가지고 조도필 씨 건강 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신곡 준비 다 끝냈습니다. 너무 제가 작년부터 내신다고 그랬는데 안 나오고 있네요. 그럼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친분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 그 뮤지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그 친해서 제작까지 해주신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제작까지 한 사람은 없고요. 네. 제작도 하신다면서요? 신주 아니 제 거 하죠. 와. 이서방 프로젝트 제 거 제가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가수들을 초대해서 지금 강허달림이라는 블루스 가수가 노래를 한 곡 해줬고 이제 다음 달에 이세준 씨가 하고 그 다음에는 김형중 씨가 해주기로 했습니다. 대기 중에 있습니다. 김영중 씨. 이야, 뭐 정말 대단하시네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가수는 조용필, 신중현이었는데 신중현 씨하고는 고맙게도 1980년대부터 교류를 해서 그 시절부터 굉장히 교류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신대철 씨는 그 이제 다 친해요? 알죠. 아는데 아버님만큼 친하진 않죠. 그렇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자리를 하려고 그래도 대철 씨도 피하고요. 일단 신중현 씨도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겸상하는 걸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애는 보내고 우리끼리 얘기하자. 우리끼리 얘기하자. 그러니까 예전에 그
문정동 동사무소 맞은편에 신중현 작곡실 우드스톡이 있었어요. 네, 그 거기가 유명하죠. 이제 저희 아지트. 아, 선생님 전대 애들 데려가서 한 잔. 선생님 전대 애들 문 따놓게 들어와서 놀다가 아지트가 아니라 거의 술집. 이렇게 친하게 보통 지냈어요. 아지트가 그렇게 아지트가 명- 그렇게 되죠. 네네. 근데 지금도 곡 쓰고 계십니다. 지금도 20분짜리 대곡 너와 나의 노래라는 필생의 역작을 계속 다듬고 계세요. 지금요? 네. 곧 나옵니까? 벌써 10년 전에 나오셨어야 돼요. 아,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도 아직 하여튼 안 하고 계세요. 작사 작곡도 하십니까? 저요. 네. 네,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 거 한다는 거죠? 네, 본인 아, 거. 다른 가수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유사랑이라는 재즈 가수 곡을 한 곡 제가 작사 작곡. 유사랑 씨요? 네. 유봉인 씨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유봉인 씨 잘 알죠? 네네. 유봉인이 지금은 유사랑 이름 바꿨잖아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새 음반 괜찮은 척 냈는데 거기 한 곡을 제가 써줬죠. 노래 잘하시는데. 노래 잘하죠. 그분이 좀 많이 안 알려져서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 웅산의 애 제자고요. 재즈뿐만이 아니라 그 친구도 다 잘합니다. 블루스도 잘하고. 재즈 보컬리스트들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예. 네. 한번 초대하세요. 아마 유사랑 씨. 예, 알겠습니다. 뛸 듯이 기뻐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음반 만들고 계세요? 작업 중인 거 있습니까? 작업 중인 게 이서방 프로젝트. 그거 현재. 살짝 좀 뭐 정보를 알려줄 수 있어요? 보사노바 풍의 보사노바풍. 노래고요. 어. 저는 이제 주로 영감을 텔레비전 보다가 텔레비전 영화 보다가? 보다가 많이 얻습니다. 아. 영화를 보면서 저 혼자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상 많이 한다고. 내가 저 주인공이 어땠을까? 저렇게 내가 영감을. 저기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 주로 보는 영화는 어떤 장르를 보시나요? 가리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고. 근데 잔인한 영화는 못 봅니다. 공포 영화는 못 봐요. 잠을 못 자요. 무서워서. 보기보다 심장이 약해서. 로맨스 영화. 뭐 남자니까 액션 영화 좋아하지만 주로 로맨스 영화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멍 때리고 약간 영화 속에서 영감을 얻으시는구나. 낭만적인 상상을 많이 하죠. 영화 음악도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그 그렇죠. 영화 스토리 음악 작업도 했어요. 2편. 그래요? 어떤 거 독립 하셨어요? 영화 아무도 모르는 영화 했었습니다. 그래요? 감독이 이거는 깐느가 이 작품이니까 신경 써달라 그랬는데 네네. 뭐 깐느는커녕 극장에도 안 걸리세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좀 꼽아봅시다. 고 박사님. 하시는 일. 자, 네네. 음악 평론가. 본인 또 작사, 작곡, 기획. 자, 그리고 또 뭐죠? DJ. 제작. 그리고 방송 제작까지 하시고, 그리고 기획도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방송 출연해서 음악 평론도 하시고, 아니, 뭐 이거 어떻게, 이거가 책도 집필하세요? 책도 한 10권 정도 책 썼죠. 많이 하셨죠. 아까 얘기하셨죠. 그 책 이럴 땐 지난번에. 이런 음악 때문에 이런 일을 다 하게 그 됩니다. 엄청 잘 팔린 책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이럴 땐 이런 음악. 이럴 땐 이런 음악. 그래서 사실은 그 책을 내기 전에 클래식 책을 내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출판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어. 노느라고 글을 못 썼어요. 근데 이제 노느라고. 출판사 사장이 만날 때마다 맛있는 걸 사주니까 자주 만났어요. 근데 나중에 1년 지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양심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도 안 썼는데 계속 밥을 얻어 출판사 드셔서 사장한테 만약 접대를 받고 출판사 사장은 기대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종로 5가 이맘때였을 거예요. 과메기 먹으면서 유명한 과메기 집이 종로 5가 보령약국 근처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과메기를 먹는데 그 출판사 사장이 이 작가만 믿어. 우리는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그냥 재미로 쓰겠다는 의도도 아니고 이 상황에 맞는 음악을 하나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이럴 때 이런 이 클래식이 요즘 좀 이런 책이 나가고 있는데 누가 상황에 맞는 음악을 클래식만 찾아 듣냐. 재즈나 팝이나 가요까지 섞어서 내면 잘 될 것 같다. 근데 그 얘기 듣자마자 출판사 사장이 맞장구를 치면서 맞아 이거야. 이것도 해줘. 이거부터 해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큰 소리 치면서 이거 한 달이면 돼요. 한 달 만에 나오셨나요? 왜 안 됐죠? 3달 걸렸는데 왜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었냐면 제가 그때도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뭐 시리즈로 잡지 같은데 글도 연재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고가 좀 있었던 거죠. 그거 여러저리 짜맞추면 될 것 같다라는 잔머리 그때는. 그러면 빨리 책 한 권 나오겠는데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왔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책이 나왔을 때
마음으로는 조금 양심에 찔렸습니다. 네, 그렇게 공헌이 들인 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일이 커진 거죠. 책이 너무 잘 나가고 또 음악 쪽 문화예술 베스트셀러 1위라고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1년 정도 성실하게 또 신경을 집필하시고. 써서 썼고, 그걸 하게 되면서 그때 마침 인터넷 붐이 일고 인터넷 플랫폼들 막 이런 게 많이 생겼거든요. 네. 뭐 롯데닷컴, OK 캐시백 그런 데 일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거기 원고도 써주고 거기 천리안 같은데 인터넷 방송도 하게 되고 또 KBS, MBC, SBS 교통방송 이런 데 고정 패널도 하게 되고 또 작가를 하게 된 것도 우연한 기회였어요. 어떻게? 교통방송 PD가 예. 음악을 많이 하는 작가가 하나 필요한다. 나 소개시켜달라고 그래. 그 얼마 주는데 한 달에? 고정 패널보다 훨씬 낫네? 내가 할게요. 그래서 하게 된 게 시작이었죠. 그때가 2000년입니다. 2000년도에요. 그래서 작가는 2000년부터 하게 된 거죠. 아, 그럼 20년째 지금 작가 생활을 하시고 계신 거네요. 그게 지금 현재도 하고 계신 거죠? 하고 있죠. K본부하고 P본부하고 작가를. 선곡도 데일리입니까? 하고 K본부는 위클리예요? 데일리고요. 예. P방송은 주 5일 방송. 그 데일리 하려면 그거 아마 그거 하나만 하기도 시간이 힘들 텐데요. 그렇죠. 선곡까지 하니까 저는 왜, 그거 어떻게 그렇게. 원고만 쓰는 거. 아니, 지금 이거 8, 7가지 일이 그게 다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새벽 별 보기 운동을 하는 거죠. 아니, 우리 저 섭외할 때 우리 네네. 평론가님이 정말 바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작가님이 강조를 했어. 근데 진짜네. 근데 근데 저한테도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요. 아. 나이가 있으니까. 아니 네. 저한테도 굉장히 마지막 불꽃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바쁘다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저는 설마 이 정도로 바쁠 리가라고 이 생각을 정도로 했죠. 바쁘시네요, 지금. 사실은 또 강연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 거기서 강연을 아니, 강연까지요? 일곱 때문에 못 하는데 또 강연 동영상을 만들어서 또 제가 또 전국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네. 60개 영상을 만들어서 예. 또 이렇게 서비스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도 그건 지금 좀 페이가 괜찮습니까? 그건 아주 괜찮죠. 아주 괜찮아요? 깜짝 놀랐죠. 와. 업종을 다시 하나, 부캐를 다시 하나 하셔야 될 것 야, 같습니다. 나 우리 선생님 여기 질문 하나 정말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음악은 나에게 1번 음악은 나에게 꿈이다. 2번 음악은 나에게 생계다. 꿈이죠. 오. 꿈이죠. 지금 거의 느낌은 생계인데요, 지금. 아니, 거의. 생계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꿈이고 저의 영혼이다. 야, 대단하시다. 그리고 또 음악에는 잘 모릅니다. 다른 거. 경제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그게 음악. 예,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IMF를 잘 모릅니다. 그건 안 되겠는데요? 그건 안 되겠는데? 그 당시에도 네. 사실 좀 바빴기 때문에 IMF 때도 바쁘셨어요? 바빴죠. 어. 그때가 책이 나왔을 때니까 제일 바빴죠. 제일 또 그래서 이제 그때 IMF로 씨름하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길거리로 나온 이제 가장들을 위해서 좋은 음악을 추천해줬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이게 음악 치유. 저 혼자 듣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 거고 뭐 강연도 그렇고 또 그런 동영상도 그렇고 다 사람들의 마음을 힐링시켜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나름의 봉사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네. 열심히 해야 된다. 아니, 그럼 그쪽 분야는 어때요, 선생님? 우리가 미술 치료도 있고, 연극 치료도 있고, 이제 음악 치료, 음악 테라피, 이쪽 분야는 어때요? 이거 전문가들이 따로 있죠. 그건 또 그건 제 또 다른 영역이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그걸 그거는 침범하면 안 되죠. 영역이 아니, 지금 완전 네? 다른 영역이죠. 아니, 근데 내공을 보니까 음악 치료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아니 지금 이렇게 바쁘신데 뭘 더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음악 하나로 뭐든지 다 엮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동영상 그 강연하는 것도요. 사실 이제 하나는 클래식이고 하나는 가요를 가지고 했어요. 근데 클래식을 30개 영상을 한 30분 분량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사실 전국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음악 시간에 많이 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저희 아이가 본 거예요. 와. 음악 시간에. 그때는 정말 진짜? 이 일을 하는 게 뿌듯했습니다. 뿌듯하고 흐뭇하고. 네. 드디어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애가 이러고 봤다 그래. 아빠가 왜 저기 그게 그렇지, 그럴 수 저기 있죠. 있는 거야? 말은 못하고. 손 들고 얘기했어요. 저기요, 저희 아빠예요. 이러면서. 그렇게는 안 했대요? 그냥 얘기 안 하더라고. 왜 아빠를 왜 부끄러워하나? 아빠 자랑스러운데. 지금 사진 보니까 안 닮으셨던데.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음악 하시는 문화 예술 쪽에 하시는 분이 이게 저희가 굉장히 빠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디지털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옛날에 음악하는 사람들 자체가 이제 디지털 환경 바꿈으로 인한 음원이라고 얘기하고 음반에서 음원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어서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적응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죠. 네, 어떠셨어요? 또 그걸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아무래도 특히 이제 그런 거에 좀 느린 분들 대부분 이제 연령이 높으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따라가지 못하죠. 근데 그러지 않아도 또 지금까지도 잘 살아오셨기 때문에 결국은 중요한 게 컨텐츠거든요. 기술은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예술적인 탤런트 이런 거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영역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러시면 지금 이 디지털 환경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음원을 하나 만들어도 전 세계가 바로 또 다 볼 수 있고 뮤직비디오 또 그렇잖아요. 영향력이 막강한데 그런 걸 봤을 때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 이 음악 산업 문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네네. 수혜를 받았죠. 제가 볼 땐 지금 이 시대에 이 혁명적인 이 과학 시대에 가장 우리 음악인들이 좀 예술가들이 수혜를 받았다. 예전 그렇고. 같았으면 네. 미국에 가가지고 안 하면 뭐가 안 됐거든요. 네. 직접 현재 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말 인터넷으로 다 소통이 가능하니까. 뭐 너튜브 뮤비 잘 만들면 전 세계적으로 뭐 1억 뷰를 보고 몇 억 뷰를 보는 그런 시대니까 네네. 우리 또 K-팝도 많은 수혜를 받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그걸 바로바로 우리가 캐치해서 흡수할 수가 있고요. 예전엔 진짜 음반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공을 품이 많이 들었다고 할 수 있죠. 네네네. 근데 지금은 접속만 하면 그러면 음악도 이제 예전에는 음악에 빠지거나 이랬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돈도 많이 들고 품도 많이 들고 그래서 누구나에게 항상 있을 수 있는 친구는 아니지만 항상 선곡해주는 다정한 친구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는 그런 거 없이 호기심과 열정 하나만 있어도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이다 보니까 더 뭔가를 이렇게 골라주는 선별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진 거죠. 너무 많으니까 뭘 들어야 될지 모르니까 막막할 정도로 막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걸 좀 체계적으로 혹은 그 눈높이에 맞게끔 음악을 예술을 이렇게 취합해 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의 직업이 네. 전망이 어둡지는 않다.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그럴 수가 있네요.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되게 좋네. 이제는 좋다. 이 우리 시대의 창의력은 뭔가 새로운 걸 찾아내는 게 아니다. 있는 것들을 섞는 거다.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저 수제자를 둘 생각 없습니까? 그러기엔 이제 제가 예. 30대였으면 열정해가지고 네. 아니 제가 수제자라기보단 같이 하고 싶은데. 수제자로 제가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평론가 중에 선배 네. 임진모 선배를 임진모 제가 존경해요. 잘 알죠. 원래 예술가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평론가들도 그래요. 그냥 지 잘 만나서 사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그런데 임진모 씨는 깨어 있었어요. 선구자적인 느낌이 있죠. 이분은 후배 그룹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켰습니다. 후진을 양성했어요. 자기 돈을 들여서. 와, 그거 쉽지 않은데. 그럼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 후진들이 성장을 해서 방송국 PD가 되고 기자가 되고 결국은 임진모 씨한테 또 돌아오는 거죠. 10년, 20년을 내다봤던 훌륭한 선배였던. 그럼 평론가님도 이제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임진모 씨가 좀 끌어주셨어요? 아니, 전 아니죠. 안 끌어줬어요? 예, 같은 세대죠. 같은 세대구나. 네. 저는 임진모 씨를 기자라고 생각했고 그분은 저를 평론가로 생각하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조금 다르죠. 훨씬 원래 더 기자셨으니까. 훨씬 더 많이 어려 보이셔가지고. 기자였고 또 그분이 매니저도 했었어요. 그래요? 인공위성 매니저. 야, 이거 여러 가지라 처음 그리고 또 들었는데요. 그 우리나라 굴지에 직배사 간부도 하셨던 분이죠. 이렇게 보면 부캐가 많아. 예전부터 이미 이쪽 계신 분들이 이제 본캐만 하는 게 아니라 부캐를 많이 해요. 맞습니다. 맞잖아요. 또 그거 하면서 또 부캐 하시면서 또 새로운 경험이 되고 그게 또 영감이 되고
그리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왔을 때는 또 그렇죠. 결국 돌아와. 창작력이 또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한편으로는 좀 행복한 게요. 네. 사실 제가 음악 평론가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그리고 또 이걸로 소위 말해서 먹고 살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별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었던 제가 우연한 기회에 출판사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 출판사에 일을 하게 된 것도 뭐 출판사 일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부모님께서 핀잔을 주고 잔소리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친한 친척분께서 집에 놀러 오셔서 저를 이렇게 꼬드긴 거죠. 야, 출판사 일하면 하루 종일 음악 들을 수 있어. 하루 종일 음악 들을 수 있어. 교정 보고 책 같은 거 기획하고 또 원하면 영업도 할 수 있다? 듣고 들어보니까 놀면서 일을 할 수 있겠네? 해서 출판사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애정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근데 정말 하루 종일 음악 듣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거의 놀면서 일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냥 책 읽고 책 보고 교정 보고 이런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분이 어쩌자고 제가 무슨 출판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저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친인척? 네. 친인척 비리일 수도 있죠. 그리고 저를 근데 월급이 너무 박해가지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부업으로 평론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잡지사 들어가고 레코드 회사 들어가네? 그러더니 이제 친하니까 해설지 써달라. 잡지에 뭐 써달라. 반응이 좋으니까 연재해달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속된 말로 술값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살았는데 어느 날 또 출판사 사장님이 책을 써봐. 그건 제가 몸담고 있는 출판사도 아니고 다른 출판사 사장님. 그러니까 결국은 그 출판사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썼는데 이적했네요. 이적했어. 네, 그게 잘 된 거예요. 그러고부터는 이제 출판은 뒤로 처지고 근데 정만 두고 기획만 해주다가 나중에 이제 출판사에서도 거의 지금 명예직입니다. 왜냐하면 출근을 할 형편이 못 돼요.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요즘 아이들 저희 집 아이도 그런데 그 공부를 하면서 음악을 듣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전에 많이 그랬어요. 우리 워크맨 들으면서. 그래서 무슨 음악을 듣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음악을 하나의 배경으로 듣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배경음악. 그냥 걔는 걔대로 나오고 나는 내대로 한다. 그러니까 요즘 그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게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선생님도 걱정을 예전에 안 하셔도 돼요. 선생님도 예전에 이제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음악 잘 되나요? 들으면서 잤죠. 잤어요? 잠도 자고 심지어 공부도 잘 됐어요? 그렇죠. 우리 고박사님 어떻게 공부 잘 됐어요? 우리 하버드대 가셨잖아요. 열심히 잘해가지고. 네. 저도 어릴 때 진짜 그 음악 듣고 또 그때 라디오 워낙 많이 듣고 이래서 라디오 프로그램 들으면서 네네 듣고 듣고 자고 그리고 그때 뭐 워크맨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거 듣고 항상 음악은 시험 공부랑 사촌 동생 같았어요. 저는 사촌 형제 같았어요. 시험을 칠 때만 음악이 듣고 싶더라고요. 저는 희한하게. 그래요? 그래서 시험 칠 때만 되면 시험 기만 되면 음악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막 그 공부 좀 하라고 막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되냐고 엄청 근데 많이 이제 혼내셨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음악을 듣는 게 좀 공부에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김구라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도 팝송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팝송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가사를 해석을 안 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도 못하고 과학도 못했는데 영어만 잘했어요, 저는. 그걸 해석을 해야 돼. 그때 당시에 그 리더스 북보다 제가 해석 독해를 더 잘했어. 근데 맨 다 사랑 타령이더라고요. 막상 해석해 보면. 그러니까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이제 가장 많이 하죠. 맞아요. 진짜 됐어요, 저는. 영화를 많이 봐도 또 도움이 된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 좋아해가지고 영어 잘하게 되고 일본어 잘하게 되고 맞아요. 뭐 불어 잘하게 되고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있는 반면에. 사람마다 그쵸. 다르죠. 반면에. 반면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도 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클래식 음악에 대한 원고를 쓰건 또 어떤 원고를 쓰건 음악을 듣고 원고를 쓰지 들으면서 원고는 잘 못 써요.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요. 특히 그래요? 음악 원고는요. 그래도 음악을 들으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원고도 이제 많이 쓰잖아요. 일반 원고는 음악 들으면서 쓰면 집중이 잘 안 돼요.
신경이 음악으로 가요. 그래서 일반 원고 쓸 때는 그냥 원고만 쓰게 돼요. 그래서 좀 그게 화나요. 음악 들으면서 쓰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을 좋은데. 텐데 이상하게 음악을 들으면서 일반 원고를 쓰면 잘 안 돼요. 그게 제 숙제예요, 요즘. 자,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이제 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평론가로서 볼 때, 그 50년, 60년대 미국에 이제 락앤롤 좀 열풍이 불었잖아요. 네네. 그 위에 뭐 이제 리듬앤 블루스도 나오고, 네.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우리 대한민국도 디스코 나왔다, 뭐 레이브 음악 나왔다가, 그 다음에 뭐죠? 그거 뭐 디스코 음악 나왔다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점점. 네. 앞으로 좀 유행할 음악이 혹시 어떤 게 올까요? 복고풍으로 또 다시 돌아갈까요? 아니면 뭔가 또 유행할 테크노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미래를 예견하는 건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사람인 이상, 네. 사람의 어떤 보편적인 감성, 그 감성에 호소하는 음악은 영원히 사랑받을 것이다. 그래야 하고요. 예. 인간성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밥 딜런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시대는 변한다. 따라서 음악도 변한다.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얘기 안 해도 네. 그렇게 돼요. 네. 근데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어떻게 흘러갈 수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더 재미있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제 밥 딜런이 한 얘기. 그 뒷얘기는 와닿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걸 예견한다 그러면 점쟁이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유행이라는 게 조금씩 있는데 결국은 또 이제 옛날 디스코 음악도 좋아하고 또 되겠죠. 반복이 되더라고 항상. 복고라는 새로운 게. 어떤 어법에 장착이 되겠죠. 그래서 또 새로운 사조를 만들어내겠죠. 근데 지금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가 그래요. 19세기까지를 작곡가 시대라고 하고 그 이후를 연주자 시대라고 해요. 네. 지금 21세기지만 지금 현대 음악 아시는 거 한 곡도 없으실걸요 아마? 네. 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이렇게 네. 훌쩍 또 지나가 버려서요. 네. 아, 어쩔 수 없이. 네. 네. 저도 너무 두서없이 이 말씀을 아닙니다. 아니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히려 네. 얘기 듣느라고요. 많이 배웠고요. 네네. 자.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계획하시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시면 시청자 여러분께 그걸 네. 짧게 말씀해 네. 주시고 저희는 오늘 시간 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민년 계획. 네네. 계획이니까요. 네. 목표를 달성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 롱런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몇 년 전부터 오페라 책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오페라 인생을 유혹하다. 올해는 꼭 좀 출판사 사장님 걱정하고 계시는데 완성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서방 프로젝트 5곡만 좀 올해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곧 쓰실 이서방 음악 평론가 이현석 씨와 함께 저희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문화야 놀자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야 놀자!